너 한국인이지? 한국 편 들 거면 그냥 꺼져버려. 누군가는 제 얼굴에 도시락을 집어던졌고 누군가는 제 뺨을 치며 말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게 다 너 때문이라고. 삼성이 베트남에서 떠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날 모두 저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누구보다 삼성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북부 타이응 우엔이라는 작은 공업도시의 변두리에서 자란 쩌방끼의 시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은 저희 가족의 공기처럼 늘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토바이 수리공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새벽마다 나무를 팔았답니다. 저희 동네는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흙먼지 날리는 좁은 골목길, 비가 오면 장화 없이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질퍽거리는 길, 그 길 끝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벽돌로 지은 작은 2층 집, 1층은 아버지의 오토바이 수리점, 2층은 저희 가족의 생활 공간이었죠. 학교 가는 길은 매일 45분씩 걸었어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시 중심부에 있는 큰 공장들을 지나칠 때면 언젠가는 제가 저 안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년 때였을 겁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중고 핸드폰을 자랑스럽게 들고 왔어요. 뒷면에는 삼성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건 한국 거야.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들만 만든대.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게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와 스마트폰 광고에서 본 정밀한 기계들,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꿈이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지역기술학교에 진학했어요. 기계 제어와 자동화 시스템을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실습실에 남아 다른 학생들이 떠난 후에도 혼자 회로도를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외우곤 했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미친 학생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제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삼성 채용 공고가 뜨던 날 새벽까지 이력서를 10번 넘게 고쳐 썼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고 준비했던 말을 더듬더듬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말로 면접을 통과했어요. 처음 공장에 출근하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정시에 울리는 벨소리,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설비 라인, 깨끗한 식당, 시간마다 정해진 휴식, 고장 한 번 없는 기숙사 온수기,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환경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저는 어머니 약값을 냈어요. 둘째 동생 등록금도 냈고 오토바이 고장이 잦던 아버지에게 부품을 새 것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삼성은 우리 가족의 생계 그 자체다. 이 공장을 절대 잃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년 뒤 그토록 믿었던 이 시스템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음을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7시 반에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라인을 걷는 발소리조차 일정했고 설비 점검표에 적힌 숫자들은 언제나처럼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품질 점검표에 기재돼야 할 설비 온도 수치가 빠져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다른 설비의 데이터 로그가 누락됐고 일주일 사이에 3건, 5건 사라지는 수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품질관리부서의 젊은 직원이었지만 데이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설비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도 제품 불량률이 2% 증가한다는 것, 습도가 3% 변하면 회로 결함이 발생한다는 것, 이런 정밀함이 삼성 제품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이런 수치들이 사라지는 걸까? 의문이 커져갔어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은 어깨만 으쓱했죠. 컴퓨터 오류겠지 뭐. 하지만 제 경험상 이 시스템에서 우연한 오류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공장장이 야간에도 혼자 서버실을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록에 없는 입실, 직원 출입 로그에 남지 않는 움직임, 누군가 그를 따라갔다가는 괜한 일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윽박지른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제 감각이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로그 데이터를 백업해두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 즈음 또 다른 이상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중국계 유통사 쪽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스카우트 제안, 경험이 많고 데이터 접근 권한이 있는 일부 시니어 직원들에게 높은 월급과 독립적인 팀 구성을 조건으로 제안이 들어왔다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허황이란 친구가 내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끼엣, 너도 제안받았어? 월급의 3배래. 그것도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그럼 나중에 받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았던 동료 몇 명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하고 말없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더 좋은 자리 가는 거지 뭐. 하지만 제 직감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공장 내부 어딘가에서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기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눈 감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도 저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공정 데이터를 다시 복귀해보고 싶었고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시작됐는지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짚어내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몇 개만 켜진 채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공장 단지의 가로등이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좋았어요. 마치 제가 이 거대한 공장의 심장 박동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모니터 앞에 앉아 최근 3개월간의 시스템 로그를 시간대별로 추적하는 도중 제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감지, USB 포트 3번 활성화. 그 시각, 출입 기록상엔 아무도 해당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USB가 연결된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안 시스템의 백업 로그를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공장장의 개인 출입 카드 코드가 비상 운영 모드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따르던 그 사람이 누구보다 원칙적이라 여겼던 그가 정해진 근무 외 시간에 허가 없이 보안 서버에 접속해 핵심 제어 알고리즘 일부를 외부 장치에 복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단순한 온도나 전류 수치가 아니라 삼성 스마트 공장의 설비가 자동으로 스스로를 조율하고 진단하는 핵심 두뇌였습니다. 그것은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과 수많은 엔지니어의 노력이 담긴 삼성의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파일의 전송 로그가 익명의 가상 계정을 통해 중국 남부의 한 유통사 도메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었습니다. 한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짓을?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불현듯 몇 달 전 퇴사한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끼엣, 넌 너무 순진해. 여기 시스템이 왜 이렇게 완벽한 줄 알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야. 다 한국에서 온 거지. 그땐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이 체계가 그 손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 공장은 뒤집힐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 직장, 제 생계, 제 미래까지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제게 신뢰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에 이 진실을 혼자 안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주한 진실이 머릿속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말하면 나는 끝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여긴 정말 끝장이다. 기숙사방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그 불빛 아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일하고 꿈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뒤척이다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생각보다 초췌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평소처럼 공장 앞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는데 왠지 그날따라 모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미 그 신뢰를 팔아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이틀을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회로도처럼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교육, 들었던 모든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기계는 데이터를 기억하지만 사람은 신뢰를 기억합니다.
그 말은 몇 달 전 한국에서 온 중년 기술자 한 분이 라면을 먹으며 내게 무심히 던졌던 말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라고 때로는 엄격하지만 늘 공정하고 정직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기엣,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정신은 체득해야 한다. 그땐 그냥 좋은 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나한테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더 크고 더 중요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본사 윤리센터의 공식 메일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고 나면 나는 팀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겠지. 타이핑을 시작했다 지웠다. 다시 시작했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증거는 어떻게 첨부해야 할지, 혹시 이 메일이 공장장에게 먼저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든 변수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보냈습니다. 공장의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긴급 사항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내부 직원이며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던 순간 그 버튼 하나에 저의 가족,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달려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기술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었던 방식을 지키는 거다. 제보가 접수된 지 3일 뒤 서울 본사에서 특별감찰팀이 베트남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안 로그와 장비 기록, USB 추적 결과 모든 정황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국인 3명과 현지 통역사 1명이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버실을 봉쇄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저도 불려갔죠. 긴장된 면담실에서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마지막에 한국인 팀장이 말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합니다. 48시간의 조사 끝에 공장장은 긴급 면직 처리됐고 관련 부서 관리자 2명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엣, 내가 이 공장을 박살냈어.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다 넘어갔을 일인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어서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일제히 자리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제 사물함의 배신자라고 낙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이젠 저를 감시자, 배신자, 밀고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공장장의 배신보다 저의 고발이 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의보다 먼저인 건 생계였고 생계보다 더 무서운 건 체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선배가 제 앞에 도시락을 집어던졌어요. 너 한국인이지? 한국 편 들 거면 그냥 꺼져버려.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고 저는 그저 묵묵히 쏟아진 음식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노조 쪽에서는 급여 5배 인상 요구를 공식화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공장은 하루도 못 굴러간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을 착취하고 있다. 기술은 우리가 다 배웠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공장 앞에는 깃발이 나부꼈고 일부 노동자들은 설비 가동을 일부러 늦추며 태업이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품질 문제는 늘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한 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정직한 절차, 약속된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이라는 보이지 않는 철학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철학이 월급 5배 더 내라는 외침 속에 삼성은 우릴 이용했다는 분노 속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섞이지 못한 저는 고장난 설비 뒤편에서 조용히 설계도를 다시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출근해서 설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그날 오후 현장 관리자들 사이에 공장 운영 조정 검토라는 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 대신 생산 안정성과 보안이 회복될 때까지 일부 설비 가동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방향을 탐색 중이라는 말이 현장에 돌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했던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걸. 다음 날부터 공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는 똑같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식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여전히 7시였지만 게이트 앞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어요. 안전 구호를 외치던 아침 조회도 형식적으로 변했고
라인별 목표 달성 현황판에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녹색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최소화됐고 관리자들은 말수를 줄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출근율이 떨어지면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커졌어요. 품질 문제도 늘어났고 생산량은 감소했습니다. 몇몇 부서의 가동이 줄어들었고 일부 라인은 유지 보수를 이유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장난 라인의 점검표를 새로 쓰고 보안 매뉴얼을 다시 검토하고 퇴근 시간 이후엔 조용히 설계도를 다시 펴고 앉았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혼자 앉아 저녁을 먹던 날이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고독 속에서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야간반의 반장이었던 느엉 씨였어요.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공장 문 닫게 생겼는데 기분은 어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어요. 시스템은 고장날 수 있어도 사람의 신뢰는 고장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지금 이 적막한 공장에서 더 또렷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배신감, 불안, 공포.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펴고 공정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수치를 정리하고 오류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버릇처럼 이어진 초과 근무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저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죠. 공장의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저녁, 관리동에서 한국인 임원들의 회의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심각한 표정들이 보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한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남긴 진짜 유산은 최첨단 설비도 복잡한 알고리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정시에 출근하고 끝까지 맡은 설비를 점검하며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은 기준으로 일하는 그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 부르고 누군가는 제가 이 공장을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볼 때면 가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정말 잘한 일인지 끔찍한 실수를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끝까지 이 정신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하던 그날 밤, 청소부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시간에 일해? 이제는 다들 떠났는데. 저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시스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공장 기숙사에서 일어납니다. 아침 6시 30분, 변함없이 알람을 끄고 세면대를 닫고 이불을 접고 정해진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출근 시간은 달라졌지만 제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방식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기숙사에서 공장까지 가는 길, 이제는 예전보다 많이 한적해졌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동료들의 인사도 줄었고 경비원의 눈빛도 차가워졌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감찰이 끝난 이후 공장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라인은 가동 중이고 일부는 조정 중. 관리자들은 수시로 외부와 미팅을 이어가고 있고 노조 측은 공식 입장을 철회하진 않았지만 시위는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제자리에서 설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 보는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에 씨 맞죠?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이 방식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소중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돈이 아니라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식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이후 공장 외곽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아 무료 기술 교육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에 의자 몇 개와 낡은 프로젝터 하나로 시작했어요. 기계 작동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리정돈의 이유, 점검표를 빈칸 없이 채워야 하는 이유, 기한을 지킨다는 건
어떤 마음가짐인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하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당신이 만든 제품이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핸드폰이든 의료기기든 자동차 부품이든 당신의 정성은 누군가의 안전이 됩니다. 처음엔 두세 명이던 학생들이 점점 6명, 9명,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나중엔 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물었습니다. 형, 삼성은 우리한테서 정말 떠날까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은 우리에게 방식을 보여준 거야. 우리가 그 방식을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저는 지금도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기술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 한 명이 삼성 공장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한 명이 그들은 공장에서 끼엣의 제자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일종의 인정이었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그 정신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그깟 공장 하나를 지키겠다고 왜 너만 그렇게 애를 써?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깟 공장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배운 방식이 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많은 직원이 있진 않지만 여전히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작고 더 효율적으로 재편된 공장이지만 그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한쪽에 새로 만들어진 교육센터에서는 현지 직원들과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육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의 일부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끼에 씨, 왜 이런 사소한 절차까지 중요한가요? 새로 입사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닿는 도구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늦지 않게 출근하는 것, 휴게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는 것, 데이터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적는 것,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확히, 정직하게, 예의 있게 일하는 그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식,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약속을 지키는 정신. 이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삼성은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 신뢰를 쌓는 방식, 그리고 말없이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 걸렸지만 제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요즘은 종종 한국에서 방문객들이 옵니다. 그들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워합니다. 당신이 그 직원이군요.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말합니다. 용기가 아니라 삼성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저를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삼성입니다. 제가 세상에 등을 돌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제가 믿음을 잃고 방황하던 순간에도 삼성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정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시스템은 기술이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다. 그 교훈은 지금도 제 삶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저는 기숙사에서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이 공장이 내게 준 건 단순한 월급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정신.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저에게 신뢰를 가르쳐준 삼성. 그 이름을 저는 평생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국 기업의 정신을 지킨 베트남 청년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